인사관리 이론이라고 해서 세 번째 파트가 나와져 있는데요. 자,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회계관리 2급 같은 경우는 경영혁신 문제 4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그냥 회계예요. 재무겠죠. 그런데 ERP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 확보, 인적자원 개발, 임금과 복리후생관리, 노사관계. 자,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요거를 전공한 친구가 있다라면 이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사관리 이론 파트에 있는 내용은 다 무엇으로 생각하시라? 요점 정리책.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거를 인사관리로 내고 싶대요. 누구는요? 시험을 받는 주최 측은. 근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 필요한 것만 이렇게 조금씩 뽑아서 냅니다. 조금씩 뽑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책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인사관리는 문제, 20문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일단 경영혁신과 ERP는 무조건 4문제니까 4문제. 그리고 나머지 16문제가 지금 1부부터 4부로 쪼개서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보다 불리한 게 이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에 조직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자, 회계, 우리 인사관리 2급은 조직개발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인사는 이론은 1급이나 2급이 시험 범위가 같다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1급하고 2급의 다른 점은 이 인적자원 개발에 조직 개발이 사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2019년도 5출제 했는데 출제자들도 시험 문제를 잘못 냈다는 걸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못 낸 게 뭐냐면 인적자원 개발에 조직 개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의제 기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아 이거 범위 뭐 썼는지 몰랐어요 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출제를 하면 감수위원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감수위원조차도 못 잡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끔은 조금 이상하게 문제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챕터 인적자원 확보라는 것부터 갈게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해합니다. 인적자원 확보라는 건 뭘까요? 회사에서 지금 종업원이 필요하다. 그럼 종업원을 필요하다면 종업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뭐가 있어요? 상반기에 정기 채용, 하반기에 정기 채용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확보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 외부에서 확보할 수도 있고요. 우리 필요한 인력을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그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온 게 인적자원 확보라는 부분. 자, 여기도 다시 세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정의와 내용이란 부분이 있고요. 확보관리가 있고 직무관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죠. 자, 인사관리 정의와 내용이라는 부분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의 내용만 최소한 가져가시죠. 자, 인적 자원 관리의 정의란 부분이 들어오는데, 자, 지금 조심하실 거 무슨 부분? 자, 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낼 때요. 뭘 기억하시냐면, 예전에는 무슨 부분? 인사관리라는 부분의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사관리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사람을 뭐로 본다? 자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보기 지문에 인적자원 관리에서 인사관리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 누구에서요? 인사관리에서 어디로? 인적자원 관리로 무엇하고 있다? 대체되어 가고 있다. 변경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인적자원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아니 종업원을 무엇하면 네가 뽑으면 그냥 뽑았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업원이 우리 회사에서 무엇할 수 있는 아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는 종업원들의 능력 개발이라든지 육성을 통해서 무슨 부분 종업원 개인의 그리고 기업을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무엇하는 일치시켜 나가는 부분을 인적자원 관리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거 얘기하는 부분 요거 사지선세 그대로 주지합니다. 1, 2, 3, 4 따서 참 재밌죠. 네, 그래서 다른 부분 문제를 더 내진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인적자원 관리는요. 지금 종업원하고 기업에 대한 목표를 일치시켜 나가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더라? 우리는 인적 자원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발은 여러분 이거예요. 능력을 키워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무슨 부분 교육 훈련 상당히 많이 시켜요 요즘엔. 자, 그리고 보상 여러분 노동자가
그 무엇을 근로를 제공하면 우리는 그거에 적정한 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라면 그 뛰어난 것만큼 또 보상을 받아야 제가 회사를 무엇하지 않아요. 이동하지 않겠죠. 그죠? 이직을 하지 않겠죠? 그럼 보상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의 종업원이 무엇하는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계속 다닌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직에 대한 거,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전체적으로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무엇하겠다. 환경적인 조건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관리 체계를 우리는 인적자원 관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시는 부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실시 절차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잘 안 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 안 내요, 여러분. 자주 내는 건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인적자원 관리 실시 절차와 요 실시 원칙으로 연결해 볼게요. 자, 실시 절차라는 건 인적자원의 계획을 수립하고요. 인적자원에 대한 조직을 편성하고 우리 계획을 실행한 다음 그거에 대한 통제를 해라. 자, 이렇게 되지는데 그 부분에 실시 원칙에 가서 봤더니 아니 직무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회사에서 종업원이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직무란 말이에요. 그 직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인주의로 봐줘라. 자,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인간성 실현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전인주의. 예전에 사람을 기계처럼 봤었거든요, 여러분. 전통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성과주의라는 게 있다. 그렇죠. 연공의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공주의가 아니라 성과주의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의 보상이 따라붙을 거고요. 자, 그리고 성과라는 건 일종의 능력의 관점이겠죠. 그래서 성과, 능력주의로 간다. 그래서 연공주의보다는 능력의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무엇되고 있다? 바뀌어가고 있다. 자, 그리고 공정성의 원칙. 이런 종업원에 대해서 우리가 직무를 분석하고 그 부분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게 인사 고가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최대한 공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채용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도 공정성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적자원 관리 부분에 갔을 때 무슨 부분? 이런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보 공개주의 원칙으로 우리는 진행되고 있다. 아니, 어디다가 내 주민번호 오픈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픈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종업원을 채용하겠다. 그럼 공개 채용해야지. 왜 비공개 채용을 하는데? 라는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조직 구성원이 무엇하는 참여하는 형태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세 번째 문제가 점차적으로 자주 내는 패턴을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문제에서는 이 부분 잘 안 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주 내는. 그리고 이걸 뭐로 내냐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무슨 부분이요? 연공주의보다는 능력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으로 글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라고 해서 이제 나와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에 필요한 것만 일단 볼게요. 자, 인사관리의 일차적인 기본 개념은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과 비용 절감에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과 비용 절감은 누구의 입장일까요? 회사의 입장. 자, 왜냐면 회사는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게끔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용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2차적 기본의 목적은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다. 자, 조직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건 과거에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봤다면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죠. 동등한 관계로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업원 질서에 대한 유지와 또는 안정 또는 노사 관계에 대한 유지와 안정이란 부분이 같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노사 협의한다라는 부분을 또 얘기하죠. 단체 교섭한다라는 부분들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변해서 누구와 사측과 같이 만나서 협의점을 찾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부차적인 또는 부가적인 목적으로는 무엇이 있다? 종업원의 만족이 있다. 그죠? 종업원이 불만족하면 그 회사 다닐까요? 안 다녀요, 여러분. 그리고 종업원의 만족도가 높아야 무슨 부분,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요,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져요. 아니, 종업원이 매일 빠진대요. 조퇴도 많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직률도 너무 많고, 그럼 실질적으로 회사 일이 잘 돌아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업원 만족. 자, 이 종업원 만족으로 인해서 나오는 용어가 근로생활의 질이 무엇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충족된다 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QL이라고 나오면 근로생활의 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QL.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요 노란색의 내용만 같이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인적 자원의 주요 기능 자주 냅니다. 네, 1년 6번 시험에 최소 2번 이상은 냅니다. 아무리 못 내도 2번은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주요 기능에 가서 봤더니 우리는 무슨 기능이 있더라? 기본 기능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리고 확보 기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무슨 기능? 개발 기능이라는 게 있고, 보상 기능이라는 게 있고, 유지 기능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기능이라는 건 직무관리와 인적자원 계획에 대한 부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우리 인적자원의 기본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확보 기능은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느냐? 자, 채용. 그래서 이 확보는 종업원을 무엇하겠다? 확보하겠다의 관점이에요. 그럼 회사는 채용이라는 부분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확보는 항상 채용이라는 용어가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엇에 대한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 인사 행정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채용을 무조건 기억하라고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금 확보와 연결된 거 이렇게 써놔요. 하이픈으로. 이해되셨어요? 근데 확보 자리에 무슨 뭐 인사평가, 그러면 잘못된 표현이겠죠? 우리 확보의 기능은 채용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갖고 하시라는 거고요. 자, 개발 기능. 자, 인적자원 개발 기능은 인사평가, 교육 훈련, 경력 개발, 경력 관리라는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 개발 기능에 경력 개발, 경력 관리는 대부분 냈을 때 잘 안 틀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개발 기능에 인사평가가 들어가는 줄 모르시더라고요. 인사평가가 이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요. 됐을까요? 이 네 가지가 구성의 요소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보상 기능. 이런 보상은 딱 느낌이 오죠. 우리 월급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월급이라는 표현 잘 안 써요, 여러분. 네, 인사 쪽에서는 대부분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임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러분, 회사가 지금 제가 2군데에서 합격이 됐어요. 자, 근데 합격이 됐는데 조건이 똑같아요. 급여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리 관계도 비슷하고, 급여도 비슷하고, 자, 그러면 우린 그 다음에 뭘 볼까요? 복리후생 또는 복지후생 보지 않아요? 자, 이 회사는 지금 무엇하면 근무하고 있으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런데 한 회사는 그 부분이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조건이면 그런 조건이 있는 회사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복지후생도 보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복지후생을 저희 뒤에 가서 이 복지후생 나오거든요. 근데 부가급부라고 얘기해요. 부가급부. 그래서 금전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데도 부가급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복리후생, 복지후생을 물어보는 용어예요. 자, 유지기능. 자, 안전보건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노사 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유지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기본 기능보다는 확보, 개발, 보상, 유지를 더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 확보 관리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확보. 자, 확보는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력을 확보하자, 인적 자원을 확보하자,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확보에서는 무조건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소위 말해서 종업원 수를 늘리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숨겨져 있는 용어가 2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무슨 부분? 우린 인력이 너무 넘쳐나요. 과잉 상태예요.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부족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하는 행동이 달라지겠죠? 자, 그 확보 안에는 과잉과 부족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그 관점으로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는데 지금 무슨 부분?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인력 자원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게 인사관리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특수하게 인력이 부족한 직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그런 직종이다? 그러면 사람 데려오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연봉은 계속 올라가죠. 우리 지 항공사들 한동안 비상 걸렸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중국에서 소위 말해서 기장이죠. 근데 기장을 연봉 베팅해서 죄다 빼갔어요. 그러니까
기장이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뭐가 안 돼요? 비행기를 누가 운전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인력 자원의 계약.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점차적으로 커지는데 기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봉 베팅에서 다 소위 말해서 스카우트 해갔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내용까지도 다 예측한 게 인사관리에서 해야 되는 부분. 자, 그럼 저희는 인력 자원 계획의 중요성 부분에 가시면 이 부분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인력 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란 부분. 자, 근데 인력의 과잉과 인력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자, 인력이 무엇하면 부족하면 우리는 초과 근로를 시키겠다. 오버타임이겠죠, 여러분. 연장 근로, 초과 근로. 그러면 우리 8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 그 부분을 채워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하겠다? 임시직을 활용하겠다. 여러분, 임시직은 일종의 계약직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웃소싱. 자, 우리 외부에서 무엇하는 거? 데려오는 거. 자, 그래서 하도급을 주는 아웃소싱. 우리가 외부에서 데려올 수도 있고 외부에 의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아웃소싱도 있고 파견 근로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겠다. 자, 이런 것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기억합니다. 사지선대의 이론 얘기를 우리 부족과 과잉이란 부분에 용어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회사가 하는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면 과잉 거를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럼 그 다음에 가시면 뭐가 있을까요? 과잉이 있겠죠. 자, 인력이 과잉이다. 자, 회사는 지금 매출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 종업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쉐어링을 하자. 작업 분담제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업 분담제로 우리 무슨 부분 일을 나누어서 하자는 부분. 그래서 작업 분담제도 있고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직무 공유제라는 용어도 쓸 수 있어요. 쉐어링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형태 또는 조기퇴직, 명예퇴직형. 원래 정년이 있는 회사들은 우리 회사의 정년은 5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과잉이면 그 정년까지 가지 말고 무엇해라? 조기퇴직을 신청해라. 그러면 우리 무슨 부분, 그 정년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보상의 일부가 붙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내 벤처제를 운영하거나 소사장제를 운영하거나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그죠? 과잉이니까 개발해서 종업원을 그쪽으로 보내야겠죠. 자, 그리고 조직 내 직무를 재배치한다. 그리고 뭘 할 수 있다? 무급휴가제예요. 여러분, 유급휴가는 휴가인데 월급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무급휴가는 뭐예요? 월급을 못 받는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무급휴가가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일시적인 해고. 일시적인 해고는요, 뭔가 해결이 되면 다시 고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운사이징. 이런 다운사이징은 우리 조직을 무엇하겠다? 개편해서 무엇하는 우리 구조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구조조정의 의미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소량화, 감량화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고라는 부분의 내용이 과잉이었을 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인력이 부족하다라면 인력을 충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필요 인력을 충당하는 방법은 누가 있다? 사내 인력으로 충당하는 방법, 외부에 있는 사원을 데려오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인력 충당에서 사내 인력이 어떻게 돼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사내 인력을 충당하는 이유가 사내 인력이라는 용어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팀장이 공석이 됐어요. 그러면 그 팀장을 외부의 경력직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팀장 자리를 팀원 중에 무엇할 수 있어요?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되셨을까요? 그래서 사내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속 신입사원에 대한 관점을 너무 강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여기 내용을 봤더니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땐 그러면 사내에서 충당하는 걸 원칙으로 보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데려오는 걸 원칙으로 보는지 자, 원칙은 누구이다? 내부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내 인력을 활용하는 걸 원칙으로 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얘의 문제점이 있어요. 사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 쓰겠다라고 했을 때 무슨 부분? 우리 훈련 비용이 무엇하더라? 많이 든다고 해요. 아니 왜 훈련 비용이 많이 들어요? 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부분? 예를 들 때 어떻게 드렸어요? 우리 팀장 자리에 팀원을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럼 팀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뭘 해줘야 돼요?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경력직을 고용하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훈련을 왜 시켜요? 분명히 그것만큼 연봉 배당이 붙었을 건데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반면 여러분 내부적인 고용을 하게 되면 우리 종업원의 사기나 학습 의욕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높아지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사내 인력에 대한 부분을 들어오면 벌써 회사에선 종업원에 대한 인사카드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뭐 인사 평점에 대한 부분을 무엇할 수 있다? 우리 쉽게 평가하기 쉽죠. 됐을까요?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밑줄 긋는 게 사지선다 보기로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내 인력으로 충당을 못한다라면 우리는 무엇한다? 외부 경력사원을 데려와라. 됐을까요? 자, 그래서 외부 경력사원을 데려오는데 자, 이 부분에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 자, 이 부분을 잠깐 볼게요. 자, 사내 승진이 너무 강조되고 인사정책이 연공주의에 치우치는 것에 조직의 분위기가 무엇될 수 있더라? 뭘 하면? 우리 사내 내부 고용을 하면. 자, 그래서 분위기가 안이해질 수 있다. 그런데 외부 경력 사원을 공급하게 되면 우리 분위기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이 들어온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왜 팀장이 A 팀장이었다 B 팀장으로 바뀌면 업무를 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아요? 기본적인 툴은 고수가 되지만. 근데 그런 식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읽어봐도 실제 별로 안 어렵죠. 우리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되는 부분. 자, 그 다음 우리 인력자원 계획에 예측 기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건 우리 인력자원의 예측 기법이라는 건 우리가 이만큼의 공급이 예측되고 이만큼의 수요가 예측이 되고 우리 소액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우리 무슨 부분 정점 만나는 교차점이 사실상 최적의 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재화라는 부분에 이런 부분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소위 말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을 가져가려고 당겨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반대면 뭘까요? 소위 말해서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 입장이면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뽑았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이 또 유출되겠죠. 자, 그럼 그 부분으로 우리가 뭔가 추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추이를 분석할 때 수요 예측 방법에 해당되는지 공급 예측에 해당되는지 최소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수요 예측에 해당되는 방법은 주관적, 통계적, 산업공학적, 수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관과 통계만 최소한 기억합니다. 자, 주관적이다라는 건 수치화시킬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정성적 기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수치화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열심히 내고요. 뭐라고 할까요? 아, 이렇게 합시다. 그럼 개인적인 판단의 합의점을 찾겠죠. 그래서 판단적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통계적 방법에 들어가는 건 무슨 부분?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아, 우리는 벌써 예전부터 쌓아왔던 누적적 데이터가 있다. 요즘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데이터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량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관적인 정성적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경영자의 판단이라는 게 있고요.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엇하는 모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만나서 자기들의 의견을 PR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무엇하는 거 우리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자, 델파이 기법은 정의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뭐만 기억하라고 저는 얘기했냐면 전문가 집단들이 모이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의견을 내서 묶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 용어가 빠지고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델파이는 전문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정량적 기법에는 우리 회귀 분석이 있고 시계열 분석이 있고 비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 회귀 분석에 대한 부분은 점을 찍어서 기울기 보는 거, 시계열 분석은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추세를 보는 거, 자, 비율 분석은 말 그대로 비율을 계산해서 생산성 비율을 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에 통계가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최소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기법은 저렇게 해서 끝나집니다. 그 다음엔 무슨 부분? 인력 계획의 공급 예측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크게 다음 중 공급 예측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수요 예측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요 예측을 조금 더 깊이 내고 싶으면 어떤 부분이요? 정성적과 정량적을 구분하는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공급 예측에는 내부 공급 예측과 외부 공급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 내부 공급 예측에 있는 아이들 계속 보기 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정의 문제도 냅니다. 그 정의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냈던 건 제 기억엔 마코보 분석을 제일 많이 냈던 거로 보여집니다. 자, 내부 공급 예측에는 기능 목록이라고 하는 스킬 인벤토리라는 게 있어요. 스킬 인벤토리. 자, 그러면 이 스킬 인벤토리는요, 종업원의 경험이라든지 이 종업원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또는 이 종업원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 특별하다는 글씨가 붙는다는 건 남들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직무 관련 정보에 맞춰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요약한 자료를 얘기하는 게 기능 목록이에요. 그래서 인벤토리라는 건 목록제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마코보 또는 마코브 체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마르코브 체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코브 또는 마르코브법 또는 마르코브 체인법. 자, 요 부분은요. 직급 얘기가 나와요. 직급.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하나의 직급에 있었던 사람이 다른 직급으로 이동해 가는 확률을 계산해서 무엇하겠다? 인력자원 계획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꼭 기억할 부분은 뭐다? 하나의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이동해가는 확률. 요거만 기억해도 돼요. 어차피 요거 딱 써놓고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렇게 내거든요. 자, 대체도. 여러분 대체도는요. 우리 조직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판넬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분? 지금 A에 뭐 소개 우리 조직도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 세계전자라는 회사 밑에 우리 사업장 2개가 있고 그 밑에 부문이 있었고 그 밑에 뭐가 있었고 부서가 있었고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유사한 조직들을 그려서 그 조직도 안에 구성원들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성원 중에 A 팀원이 빠졌다, A 팀장이 빠졌다. 그러면 이 A 팀장 자리를 지금 다른 쪽에 있었던 팀장을 데려다가 넣을 건지 아니면 팀원에서 올려줄 건지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체도에 무슨 부분 자기들 나름대로요. 뭐 소위 말해서 인사 고가의 점수들을 막 표시해놔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대체도. 그래서 인적 자원의 현황을 시각적, 제가 그래서 조직도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실무부서 단위의 인력 공급 예측에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게 대체도이다라고 합니다. 자, 1차적으로 기억할 건 내부 공급 예측은 기능 목록, 마코브, 대체도가 있다. 자, 마코브 분석은 자주 내는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외부 공급 예측. 자, 이런 외부 공급 예측이라는 건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공급 예측의 내부는 안에서 움직이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외부에서 우리 유입하는 부분은 외부의 공급 예측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우리가 고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무엇할까요? 어느 정도의 우리 인적 자원이 들어왔고 그 인적 자원 중에 우리는 누군가 또 빠져나가고 우리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하고 우리 소위 말해서 교육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기업들은 한 달 동안 하는 데들도 있어요. 아예 어디에 가서 뭐 우리 개발원 같은 데 가서 숙소까지 잡아서 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면서 무슨 부분 얘기를 할까요?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이 뽑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만두거든요. 자기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이 회사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것 같아. 그러면 본인들을 그만둬버려요. 그래서 실제 필요 인력보다 조금 더 고용하는 게 회사 입장이긴 해요. 사실 그만두는 것까지도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공급의 예측을 그런 내용들까지 다 감안해서 외부에서 유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 이 공급 예측 부분의 원천은 지금 어느 부분으로 우리 공급을 받아올 거냐.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실업고기란 표현을 쓰지만 여러분 우리 왜 마이스터고 그리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특성화고. 네, 그런 게 실업고비죠. 예전엔 실업고비라고 하지만 지금 실업고비를 안 부르죠, 여러분. 근데 그게 직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의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이거나 기술학원 또는 기술학교라는 게 있죠. 자, 그리고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직업훈련기관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직업훈련기관하고 연계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이긴 하지만 그 교육을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는 기관은
훈련 기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 또는 다른 기업에 있는 종업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급의 원천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부분 인턴 사원 제도 또는 인턴십 제도라는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 원래 인턴십 또는 인턴 사원 제도는 무슨 부분일까요? 학생이 회사에 와서 일정 기간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무슨 부분 학교를 졸업을 하면 그 누굴 인턴십으로 들어왔던 종업원을 무엇하겠다? 채용하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자, 그게 원래 인턴십 제도예요. 근데 사실 그럴까요? 전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전에는 이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냥 인턴 기간에 우리 근무를 하고 그리고 무엇해요? 그냥 끝나버리지 않나요? 다만 인턴이 진행이 되면 사실 내가 다른 회사에 무엇할 때 입사 지원할 때 이 회사에서 내가 이런 인턴십을 했다라는 부분을 대부분 표현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시험지에 주고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설명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채용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인력 자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급과 수요의 관점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부분의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맞춰서 종업원을 채용하겠죠. 근데 그게 채용 관리예요. 자, 그럼 그 채용 관리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보 관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채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모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선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모집과 선발이 이루어지면 모집은 이런 거예요. 인사 공고 내는 거. 선발은 면접 봐서 사람 채용하는 거. 아니 끝내주는 거. 됐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딘가 배치를 해야 되겠죠. 특히나 신입은 우리 실제로 지원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치가 적정한지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누구를 뽑아오는 게 회사 입장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확보에서는 사실 이루어져야 되더라. 그러면 채용에서 하는 내용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앞에서 인력계획에서 나와져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는 필요한 인원수만큼 무엇하겠다. 우리 종업원을 뽑겠다. 그러면 언제 뽑아야 되고 우리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기 모집이 있죠. 그렇죠? 정기 모집. 우리 왜 그 모집하는 과정들 인력 확보할 때 여러분 비공개 채용이 안 된다, 비공개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기 모집하는 게 좋아요. 수시 모집보다는. 이게 우리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정기 모집에 대한 공고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위에서 얘기했던 무슨 부분, 모집과 선발과 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을 우리는 그냥 채용 관리라고 해요. 채용 관리는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용어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모집 관리라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모집 관리. 자, 그럼 모집 관리에서는 지금 현재 모집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냥 뭐라고 생각하셔라? 아니, 사람을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집에 대한 부분을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금 구인 공고 내는 거, 네, 그런 걸 우리가 모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구인 활동을 말한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산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모집의 인원은 몇 명인지 시기는 어떻게 할 건지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모집원의 선정과 모집 방법을 결정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적자원의 모집원과 모집 수단이라는 게 들어와요. 자, 모집원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 자, 내가 인력 자원을 모집을 할 건데 그 모집을 어떻게 해서 데려올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이 필요하면 채용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내부적으로 먼저 채우는 게 맞다겠잖아요. 그러면 사내 게시판 활용해서 무엇하면 될까요? 아, 우리 이번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 게 모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외부에 무엇해요? 구인의 광고를 많이 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모집원을 선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사회 모집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내용. 근데 의미만 가져가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의
장단점이 있어요. 자, 요 부분은 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네, 그러면 사내 모집 또는 내부 모집은 자, 들어가서 보았더니 자, 외부 모집보다 무엇하다? 간편하다. 자, 그리고 인사 기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쵸? 안에서 벌써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홍보 활동의 필요성이 낮죠. 그리고 종업원들의 사기를 무엇할 수 있다?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사기에 좋은 영향을 준다. 자, 그런 반면에 단점은 모집의 범위가 무엇이다?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회사 내부에 있는 종업원을 가지고 모집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범위를 넓힐 수가 없죠. 자기들이 다양한 사람을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한이란 표현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해서 팀장 자리가 지금 공석이라면 팀원들에서 뽑겠다라고 하면 서로가 그 자리에 가고 싶으면 과잉 상태가 나올 수 있죠. 과잉이라는 건 인력이 과잉되는 부분에 그러면 그 부분을 이래서 나오는 부분이 서로가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 경쟁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선발이 되고 누군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 제가 왜 된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탈락자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우리 피터의 원리가 발휘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알아서 대리가 과장되고 과장이 부장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 더 적극적인 게 아니라 그냥 느슨해지죠. 조금 나태해지죠. 이제 그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는 게 피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는 요 표로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내용이 있잖아요. 요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요거랑 섞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내부적인 모집으로 쓸 수 있는 게 사내 공모제와 기능 목록표를 활용해서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외부 모집에 대한 부분. 자, 우리 사외 또는 외부 모집. 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내용을 봤더니 여러분 아까 사내 모집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 모집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외 모집은 무엇할까요? 다양한 채용 방법을 가지고 우리 유능한 인재를 외부에서 무엇할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겠죠. 자, 그리고 무엇할 수 있다? 이 주변에 인건비 절감이 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내부적인 모집 방법을 했을 때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팀장 자리에 팀원이 올라가면 우리는 교육훈련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어느 정도의 능력되는 사람을 오히려 데려오면 그런 비용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무엇되는 주변 인건비에 절감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지는 부분, 그래서 경력자 채용에 따른 훈련 비용의 절감, 뭐 이런 식이 나오는 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를 출발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분위기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단점은 뭘까요? 자, 모집과 인력의 개발 비용에 대한 부분. 근데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경력자를 채용했을 때는 훈련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만 그럼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직원을 어느 정도 역량이 되게끔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뽑으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기간이 대체적으로 2년 이상은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계속 뭐가 들어갈까요? 계속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내 모집할 때는 모집비가 안 들어가죠. 근데 사회 모집할 때는 모집비가 들어가죠. 또는 헤드한테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한테 줘야 되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유능하다라고 해서 믿고 뽑았더니 일을 너무 못해요. 부적격자. 그래서 부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사에 벌써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무슨 부분 우리 사기가 떨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기존 구성원 사기가 저하된다. 자, 적용 기간이 필요하다. 경력자는 이 적용 기간 사실상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맞지 않았던 또는 처음 해보는 이런 부분이 아니면 이 적용 기간 필요는 거의 단점에 있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사회 모집 방법에는 인턴 사원제도 있고 헤드헌터를 통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 리크루트 광고 매체 등등등. 그러니까 외부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모집의 방법은.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장점 단점 묻는 내용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선발로 넘어갑니다. 선발. 자, 이제 여기부터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그래도 여러분 읽어보면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라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완전히 용어적인 정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집을 올리고 그 모집된 사람 중에서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 게 선발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선발할 때 우리가 적정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그 선발하는 도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럼 그 선발 도구가 이 종업원을 뽑았을 때 적정했느냐. 아, 우리는 지금 현재 영업관리 종업원을 뽑았다 또는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선발 도구로 적용했던 부분이 영업 활동에 얼마나 적합했느냐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발의 도구가 잘못되면 종업원을 뽑아놨을 때 이 종업원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거나 맞지 않아서 무엇때는 그만두거나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해줘야 되는, 이동해줘야 되는 일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선발 도구의 합리적 요건, 합리적 조건이란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합리적 조건은 일단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내면 다음 중 선발 도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신뢰성, 타당성, 효율성, 형평성. 획일성이라고 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획일성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 타당, 효율, 형평. 자, 조금 더 어렵게 내볼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글을 냅니다. 자, 신뢰성이라는 건 여러분 선발 도구가 지금 선발 대상자들한테 적용됐을 때 무엇 해야 된다? 아이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얘 A한테는 이렇게 주고 B한테는 이렇게 주고 그러면 형평성 논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선발 도구를 누가 믿겠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끔 그 도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을 갖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뢰성이에요. 그래서 이 신뢰성 얘기는 요 얘기 그대로 가져다 내요. 자, 그리고 이 신뢰성이 지금 갖췄는지에 대한 걸 측정하는 방법은 시험, 재시험 방법, 그리고 대체, 형식 방법, 그리고 양분법 등이 있다라고 해요. 자, 최소한 위에 있는 요 용어까지는 가져갑니다. 이거는 기억 못하신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 타당성. 자, 타당성이라는 건 우리 왜 타당하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뭘까요? 적합하니? 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냥 면접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면접 보기 전에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필기 시험이 직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가지고 본다?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그런 식의 내용들을 보겠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당초에 무엇하려고 했던, 측정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 의도한 것이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정도를 타당성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쓰고 있는 타당도를 들어가서 봤더니 기준 관련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효율성. 자, 효율성이면 여러분 효율적이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런 식의 효율성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내가 지금 현재 종업원을 선발하는 데 들어간 돈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그 종업원을 선발했고 선발해서 고용해서 들어간 또 돈이 있겠죠. 자, 그럼 이 부분과 종업원이 회사에 갖다 준 시너지가 있겠죠.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수익이 더 커야 우리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 식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효율성. 그래서 제공할 비용보다 우리 훨씬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무엇 해야 된다? 선발한다는 관점으로 보는 거. 그래서 우리 지원자와 직무의 적합성이라든지 능력과 태도, 조직의 여러 부서들과의 융통성 있게 넘나들고 지속적인 합숙을 통해서 장기적인 공헌이 가능한 사원인지를 판단하는 게 효율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형평성은 누구한테나 다 동등하게 줘야 된다. 기회를. 이해되셨을까요? 그게 형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라.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그럼 이제 선발 도구가 필요하겠네요. 그 도구가 갖춘 게 이거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선발 도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기시험도 있고 면접시험도 있고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서류 심사. 기본적으로 여러분 서류를 먼저 제출하죠. 그리고 필기시험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죠. 여러분 실기시험이 있는 회사도 있죠. 그리고 면접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적성검사, 뭐 인성검사 또는 인적성검사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합격의 통지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무슨 부분? 신체 검사를 시키는 회사도 있죠.
그리고 거기다 꼭 멘트를 달죠. 신체 검사에 문제가 생기면 불합격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죠. 자, 이런 게 선발 도구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런 게 선발 도구. 자, 그러면 이 선발 도구의 선발 시험이라는 부분을 좀 볼게요. 선발 시험. 자, 선발 시험은 인성 검사가 있고 적성 검사가 있고 성취도 검사가 있고 직무 능력 검사. 직무 능력 검사는 다른 말로 실무 능력 검사라고 합니다. 자, 인성 검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자,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동기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그런 자신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하는 직무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노동에 대한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신체적으로 제공하는 노동보다 우리 정신적인 노동으로 제공하는 게 더 어렵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견뎌낼 수 있는지 잘 맞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걸 보겠다고 하는 게 인성검사 또는 뭐 적성검사 이런 식의 관점인데요. 과연 이 인적성 검사가 적합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인적성 검사 사실상 요건에 인적성 검사 통과한 사람만 우리 선발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인적성 검사 먼저 봤어요. 그리고 그 돈을 회사가 지불할 수도 있고 내가 지불할 수도 있고 근데 대체 요즘은 거의 본인들이 지불을 하죠. 근데 비싸기도 하지만 시간 내에 이 인적성 검사할 때 문제 다 못 풀어요. 너무 문제가 많죠. 그리고 지문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짧은 문제는 읽고 긴 문제는 찍어라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우리 앞에서 타당성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타당한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의 내용들이 선발 시험이에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적성은 나한테 적성이 맞느냐 이런 걸 보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회계직으로 뽑는 종업원들은 회계 출신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또 회계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적성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회계직으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직무거든요. 근데 활동적인 사람이 적성이 맞다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활동성이 좀 강한 사람들은 회계 직무로 왔다가 그만둔 경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회계 직무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꼼꼼하다. 이런 얘기들. 뭐 그런 식의 의미가 왜냐면 적성에 맞는지를 봐야 되니까요. 그럼 그 부분을 우리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적성 검사예요. 그래서 특정 분야의 교육이나 직업과 관련돼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공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이다. 자, 성취도 검사. 자, 여러분 성취도는 뭐겠어요? 자, 우린 훈련이나 학습을 받은 후에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수행 능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달성할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직무 능력 또는 실무 능력 검사. 자,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인으로서 우리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공통 능력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여러분, NCS 시험 보시죠. 그죠? 요즘에 NCS 부분을 요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직무 능력 검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NCS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왜냐면 저는 실무자의 경험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저게 적정해라는 부분이 자꾸 의구심이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내용들. 자, 그 다음 면접. 시험은 위쪽보다는 면접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위쪽에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어려워요. 왜냐하면 출제 빈도가 낮아요. 자, 근데 면접은 출제 빈도가 낮지 않아요. 자, 그럼 면접 쪽은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면접은 면대면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두 해요, 여러분. 화상 면접도 봅니다. 네, 화상 면접도 보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얼굴을 가지고, 뭐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게 면접이다. 그럼 면접은 무슨 부분?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 면접이 있다 얘기합니다. 자, 구조적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의 용어는 무슨 부분? 정해져 있는 질문지가 있다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은 미리 준비된 질문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지가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구조적 면접은 미리 준비된 질문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어렵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준비된 질문지는 없다. 그럼 면접 어떻게 봐요? 라고 하는데, 지금 지원자가 있을 거고 그 지원자들 면접 볼 때요. 공통된 질문을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다만 이게 지금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조적 면접은 질문지가 없고 자율적인 면접을 진행한다. 공통된 질문을 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게 비구조적 면접이다. 자, 그리고 그 면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무슨 부분? 집단 면접이 있고 개별 면접이 있고 스트레스 면접이 있고 패널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는 누구를 가장 많이 내고 있냐면 스트레스 면접과 패널 면접을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집단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우리 대부분 그룹 면접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그럼 그룹 면접은 뭘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자, 이제 면접관들이 쫙 앉아있고 피면접자가 한 명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떼지어서 들어오는 거. 3명, 4명, 5명. 자, 그 면접이 사실상 개별 면접보다 훨씬 어렵죠.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한, 2, 3,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답변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긴장해서 잘 답변을 못하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앞에서 답변을 다 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 배치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 뒤 조금 따라야 되는 그런 식의 면접이에요. 일상적으로는. 근데 우리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피면접자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집단으로 묶어서 그들한테 뭔가 하나 툭 던져주면 그들이 열심히 토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한테 보여줄 것이다. 자,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라는 게 집단 면접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사실상 신입사원 고용하는 과정 중에 교육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험 목적상에서는 그렇게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단 단위별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무엇한다? 토론을 한다. 이렇게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개별 면접은 여러분 무슨 부분일까요? 피면접자가 여러 명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겠죠. 제일 유리한 면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피면접대에 대해서 면접자가 개별적으로 행하는 면접이다. 자, 스트레스 면접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정신적인 업무가 많은 데들 대부분 스트레스 면접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분 나쁘게 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보는 거. 근데 이 기분 나쁘게 왜 보냐면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긁어놨을 때 이 사람이 대처하는 능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기분 나쁘게 하는 부분 중에 나를 되게 하찮은 사람 취급하는 면접 되게 많이 봐요. 그런 식의 면접이 스트레스 면접입니다. 근데 용어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용어를 써요. 갑작스러운 공격적인 행동이나 또는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 피면접자가 무엇하는 긴장 또는 좌절 이런 식의 스트레스를 빠지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보겠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요 앞에 얘기를 안 하면 요 부분을 내요. 피면접자의 감정에 대한 안정성과 좌절에 대한 극복과 인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면접 방식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게 스트레스 면접입니다. 자, 패널 면접이요. 패널은 꼭 기억할 게 시작하는 글씨를 거의 안 바꾸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TV 보면 패널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럼 뭔가 공통적인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누군가 진행자가 한 명 있고 그 옆에 여러 사람이 앉아서 우리 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패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부분일까요? 자, 우린 무슨 부분? 피면접자는 하나일 수는 있지만 우리 누구는 면접자는 여러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한 명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점수를 모두 다 무엇하는 적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무엇하는 취합해요. 합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패널 면접은 관리직이라든지 전문직 선발을 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글씨가 항상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이렇게도 내요. 관리직이나 전문직 선발 시 활용되는 면접 방식은 그럼 패널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의로도 내지만 요거로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글씨가 모두 따라 붙어요. 그래서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피면접자를 상대로 하는 면접 방식이다. 자, 그래서 피면접자에 대한 면접자의 면접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집계를 한다. 그래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면접의 방식이 패널이다. 그래서 선발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향상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누구요? 구조적, 비구조적, 그리고 스트레스 패널.
요걸 제일 많이 내기 때문에 알아두신 게 좋겠어요. 아, 나 이 두 개도 가져갈게. 말릴 의사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배치와 이동에 가겠습니다. 배치. 자, 배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요건이 지금 일하는 부분에 얼마나 적합하게끔 맞춰주는지 보내는지 그런 걸 배치라고 할 거고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배치를 하면 뭐가 돼요? 이동해야 되겠죠? 그런 걸 배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할 거냐면 아니 이 배치가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직무와 이 사람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잘 맞는지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아, 적정 배치를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정 배치는 적재적소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 직무를 수행할 사람과 수행할 직무를 일치시켜준다. 아, 잘 됐네. 잘 맞게끔 무엇했다. 부서 배치했네. 이런 식의 관점이 돼요. 그게 적정 배치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적정 배치와 관련돼서 나오는 문구가 또 있겠죠, 여러분.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적정 배치 부분에서 여러분 배치 이동에 대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적정 배치의 원칙이 있어요. 자, 요 3번은 무조건 기억. 자주 내거든요. 자, 이동은 가끔. 자, 그러면 배치 이동의 목적을 봤더니 직무 요건의 변동에 따른 적응. 자, 직무와 직무 수행 능력의 결부를 위한 적정 배치. 자, 만능 공양성과 우리 장차 간부로서의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 이런 우리 노테이션을 계속 시키는 이유가요.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인재 육성의 특징도 있고, 자, 그리고 종업원 상호 간의 마찰 해소와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겠다. 지금 현재 여러분, 왜 부서 내에서 사람들끼리 안 맞는 경우들 있죠. 원래 일이 많은 건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서로 안 맞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부서로 무엇 해주는 거예요?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관점 때문에 4번의 얘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종업원의 연령이라든지 건강에 따라서 우리 일종의 배려 때문에도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적정 배치의 원칙은 현재 적재적소 그리고 능력주의, 인재 육성주의, 균형주의라는 부분에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적재적소의 원칙은 자,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적정 배치를 위한 무엇이다? 기본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적정 배치를 위한 기본 원칙, 그게 적재적소 원칙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능력 또는 실력주의 원칙. 자, 실력 또는 능력주의 원칙이라는 건 종업원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겠죠. 자, 그 능력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거예요. 그걸 우리 수행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우리 일정한 직무나 주기에 적정한 배치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능력도 안 되는 사람한테 업무를 주면, 직무를 주면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 사람 그릇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죠. 그런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인재 육성주의. 자, 인재 육성주의는 자, 여기 요 부분. 자, 기업 내 직무 수행 요건에 적합한 인재를 무엇하겠다? 키우겠다. 라는 걸 인재 육성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정 배치와 같이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해 우리 배치 전환이라든지 인사, 이동을 통해서 무엇하는 경험을 축적하고요. 능력 개발을 촉진한다. 대체적으로 인재 육성주의 원칙 때문에 부서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들이고요. 자, 균형주의 원칙입니다. 자, 균형주의라는 건 왜 들어오냐면 특정 한 부분에 치중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에 가보시면 왜 우리 승진이 잘 되는 부서, 잘 되는 직무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든 가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는 회사가 이 인재 육성이란 관점 때문에 특정한 부서에서 인사과로 착출을 해서 일정 기간 일을 시키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기업들이 그거 많이 해요. 사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근데 이 인사부서에서 인사와 관련된 업무했던 부분은 사실상 이 경험치에 크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경력 개발에 큰 영향을 못 준다는 게 회사 입장이에요. 근데 이 직원이 인사과에 와서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럼 인사과에 팀장이 있겠죠. 이 직원을 다시 2년이 지나면 다시 본부서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경력 개발 쪽에 큰 적용을 못 받더라는 거, 자기가 원래 했던 직무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자기는 돌아가고 싶고. 근데 이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어쨌든 내가 2년 동안 일할 때 이 팀장이 나의 인사고과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들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균형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에 가시면 제일 많은 부분에 잡음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한계층이나 업무 부문에 우수한 인재가 편중 배치돼서 조직 관리에 무엇이 되지 않게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직 내 전체적인 무엇을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균형주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는 적정 배치의 원칙이라는 부분에는요, 영공주의는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영공주의. 자, 영공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영공주의를 많이 했어요. 자, 우리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냐?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성별도 사실상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 고용 평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요건에 맞춰서 진급을 시키거나 이런 식의 관점. 그래서 뭐 평생 직장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봤던 게 영공주의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공주의에서 모두 다 뭐로 바뀌고 있다? 능력주의.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여러분. 능력주의로 바뀌고 있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또는 이 영공주의를 어느 정도 배려하는 방식이 또 도입된 것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공주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는 부분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설명드리는 적정 배치에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